여러분 그 593쪽에 보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조치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거죠. 농업 미이용 시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죠. 자, 어떤 경우냐? 밑에 보면은 자, 농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 당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하면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 안 지는 경우에 농사 안 지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발생한다?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처분 의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 무슨 농지를?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돼. 무슨 농지? 해당 농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소유 농지를 제일 뒤에 보세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러면 농사 안 짓는 경우네. 간단하게 자기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하나. 그 다음 2번 놔두시고 3번 보세요. 3번에 보니까 아까 시험 연구 실습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네요. 그다음 4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이용하지 않은 경우네요. 여기 보세요. 결론적으로 전부 다 이용을 안 한 경우죠. 자, 농업 경영 목적 이용을 안 했다. 시험 연구 목적으로 이용을 안 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이용을 안 했다. 전부 다 약속 위반이죠. 그다음 4번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얼마 이내?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죠. 여러분 우리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 근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역시 이용하지 않은 경우죠. 결국 네 가지 이용하지 않은 경우죠. 그 다음 6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을 때 이건 뭐냐? 아까 여러분 농지를 갖다가 일정 얼마까지만 소유하는 그 규정이 있었죠? 근데 그 규정을 갖다 위반한 경우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초과 면적에 해당 농지입니다. 초과 면적에 해당 농지. 그 다음 7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금 발급받은 경우. 농지 취득자금 발급받기는 받았는데 누구한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금 발급받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만. 여기 보세요. 농업 미이용 시 등에 대한 조치죠.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농업 경영에 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자, 농사 지은 경우,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이용을 하는 경우, 시험 연구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받고 농지에 취득한 자가 얼마 이내?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전부 다 이용을 안 한 경우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소유한 경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 다른 농지는 전부 다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던 경우는 무슨 농지를? 초과 농지 처분해야 돼요. 초과 농지.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금을 아까 발급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금 발급받은 경우죠. 읍장 면장 만나가서 막걸리 사주고 발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농지를 얼마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해야 됩니다. 무슨 농지? 해당 농지. 단 농지 소유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농지를. 자, 이게 농지 처분 의무라고 그럽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 보니까 처분 통지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통지는? 그 다음 처분 명령 나오죠. 처분 명령. 자, 시장, 군수, 구청 처분 의무 기간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뭐냐? 이제 농지 처분 명령입니다.
처분 의무가 발생하면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자, 농지 처분 명령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구청장이. 자, 여러분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말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근데 여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가 아직 농지법상 아직 안 나와요. 예, 그러죠?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나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 이내? 6개월 내에 그 농지를 뭐 해라? 처분을 하고 명령. 이게 농지 처분 명령입니다. 농지 처분 명령. 자, 그 다음에 유예 나오죠. 유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게 되면 처분 의무 기간에 경과된 때로부터 3년간 처분 명령 직권을 뭐 할 수도 있다? 유예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당해 농지를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분 의무 기간이 발생했어요. 그럼 1년 이내 처분해야죠.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처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농지 처분 명령 냈어요. 처분 명령 때 다시 농지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용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3년 기간 내에서 처분 명령을 뭐 할 수도 있다? 유예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예. 그 다음 밑에 2번, 3번 생략하세요. 놔두시고 3번 매수 청구 보겠습니다. 매수 청구. 595쪽에 보면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은 때는 누구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당해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보세요. 앞으로 얼마 이내 처분하라고요? 6개월 이내 처분하라고 그랬죠? 6개월 처분하라고. 그럼 처분 명령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농지를 스스로 처분하든가 처분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한다? 농지 매수를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수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를 청구합니다. 이게 농지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농지 매수 청구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소유하세요. 농지 매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고요?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입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 매수를 갖다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 이 농지를 매수해 줍니다. 어떤 가격으로?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해 줍니다. 매수가격 공시지가 나오죠? 단 뭐라고요?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으면 무슨 가격으로? 실거래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런데 농지를 처분도 하지 않고 말이죠. 처분도 하지 않고 매수 청구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농지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누가 부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장, 군수, 구청 농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몇 회씩? 1회씩 부과해요. 언제까지? 이행 시까지. 이건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20%입니다. 자, 이게 농지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그럼 이행강제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는 한 번 물리면 두 번 물리지 못한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악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행강제는 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물릴 수 있는 제도라고 그랬죠. 이게 이행강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자, 이행강제 부과 2번 부과 절차 보세요. 부과 절차 보니까 사전에 계고한다고 그랬죠. 시장으로서 우천이 이행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 줍니다. 즉 너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물릴 거야 하고 사전에 경고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의견 제출 기회를 주죠. 부과권이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부과처는 요식성.
이행하는 부과하는 경우 이행하는 금액, 사유,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제기 방법 등을 문서로서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은 여러분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행 강제금은 절대 구두로 부과 못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전화로 못합니다. 문자로 못합니다. 카톡으로도 안됩니다.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식행위. 4번 부과일수. 이행 강제금은 매년 몇 회?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그럼 넘겨보시죠. 중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을 했어요. 처분 명령을 이행했으면 더 이상 부과는 뭐 하지 않는다? 중지한다. 부과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징수한다. 자 보세요.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처분을 해버렸으면 새로 이행관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부과. 근데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뭐 한다? 징수를 합니다. 여기서 꼭 부과를 중지한다를 징수를 중지한다. 징수를 중지한다고 출제되거든요. 징수를 중지하는 게 아니고 부과를 중지한다. 부과를 중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신청. 이행관이 부과점으로 불복했으면 얼마 이내? 30일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신청은 항상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다시 첫 시간에 했죠. 이 신청은 항상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처분권자한테. 이 신청은 항상 처분권자한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행강령 부과를 누가 했어? 시장수 구청장이니까 시장수 구청장에게 여기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자, 7번 강제징수. 30일에 이 신청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뭐라고요?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행강이면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처분이 아니고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보세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죠. 우리 공법상 이행강제금이 3번 나옵니다. 국토기획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나오고 이행강제금 출제금도 아주 높아요. 그럼 이행강제금은 여기서 벌금이나 과태료는 한 번 부과하면 2번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악용한다고 그랬죠. 그 문제점은 시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누가 부과한다고요? 시장구청장에 부과합니다. 누구한테? 누구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이 이행강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행강제는 항상 1차적인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야. 1차적으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두 번째 반드시 어떤 명령이 떨어져. 명령에 불응한 사람, 명령에 불응한 사람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농지 소유자가 농지 처분 의무에 불응하게 되면 이행강제는 부과한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처분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으니까 농지 처분 명령을 냈죠. 얼마나 처분하라고? 6개월 처분하고.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에 불응한 항상 명령이 불응한 꼭 기억하세요. 그럼 농지 처분 명령에 불응한 경우죠. 시장구청장 이행강제를 부과하지 않은 사진을 문서로서 뭐 한다고요? 계고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 부과는 무슨 행위라고요? 요식행위. 문서로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행강제 1년에 몇 회씩? 1회씩.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몇 프로? 20%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20%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몇 번만 물리면 돼? 5번만 물리면 농지가격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행강제. 굉장히 아주 몸이 큰 겁니다. 이게 이행강제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기. 요거 이 절차 꼭 기억하세요. 만약 농업 경영 등을 하지 않게 되면 1차적으로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사유 발생한 날부터 얼마나? 1년 이내. 어떤 농지를? 해당 농지를. 단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만약 처분하지 않게 되면 시장구수 구청장이 앞으로 좋은 말 할 때 6개월 이내 처분하세요. 처분 명령이 떨어진다. 처분 명령을 받았으면 스스로 처분하든지 처분이 안 될 것 같으면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농지 매수를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무슨 가격으로?
공시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갖다 매수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시지가보다 실제 거래가가 더 낮다. 더 낮다. 그러면 실제 거래가를 매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처분도 하지 않고 매수 청구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뭘 받고? 처분 명령을 받고. 처분 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면 시장을 쓰고 있는 농지 가격이 몇 프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씩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농업, 미, 경영, 시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내가 농지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지면 어떻게 되냐. 저한테 많은 질문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아 선생님 제가 농지를 얼마 전에 샀는데 이거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자 만약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좋은 방법이 있긴 있다고 그랬죠. 농지를 매수해서 농사 안 짓고 그대로 내버려둬. 내버리면 이 절차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처분 명령, 그 다음에 농지 매수 청구 이행 강림. 이 절차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6번 담보로 위치되어 있는 별 중요한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597조 농지 이용 나오죠. 농지 이용 파트 농지 이용 계획 나오는데 농지 이용 계획 598조. 자 이건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출제되잖아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599조 농지 대리경작제도 나오죠. 자 이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안 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논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소위 토지공개념, 토지는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토지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시장구수구청장이 대신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네가 가서 대신 경작해라. 지정해주면 그 대리 경작자가 그 농지를 경작하는 겁니다. 경작하고 경작료 일정 비율을 갖다 지급하는 제도야. 여러분이 민법에서 대리 제도 있죠? 대리 제도처럼 여기도 어떻습니까? 대신 경작을 해주는 제도야. 그래서 대리 경작을 해가지고 경작료를 갖다 일정 금액을 갖다 지급하는 그 제도인데 이 제도는 지금 별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출제되지 않아요. 거의가. 왜냐? 요즘에는 농지가 시골에 가면 어떻게 돼? 나만 돌아가요. 나만 돌아가서 경작료 내고 농사를 지어 먹으러가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농지를 갖다 경작하라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런 농지들이 많기 때문에 대리 경작료를 내고 대리 경작자 지정받아서 농사 짓는 경우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리 경작자들은 거의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고 여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00쪽에 보면 4번 한번 보세요. 4번 대리 경작 기간 나오죠. 대리 경작 기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최소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왜냐면 아까 단연성 식물 재배 기간이 최소 2년이었죠. 그래서 3년, 최소 3년이다. 최소 3년. 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601쪽에 4번 농지 임대차 나오죠. 자, 이 농지 임대차 사이 좀 기억하시죠. 아까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농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1번 임대차 사용자 허용 농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임대할 수 있죠. 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자 유제는 원칙 예외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번 상속 나오죠. 상속으로 농지를 지택해서 소유하는 경우 아까 농지를 상속받아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자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그러죠? 1만 제곱미터. 그 1만 제곱미터를 태닝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3번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자가 아까 나왔었죠? 장기 영농자. 4번 금융기관 등이 뭘 취득했다? 담보농지에 취득했다. 5번 농지전용 허가 신고. 6번 농지전용 협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1번에서부터 7번까지는 다 묶어서 한마디로 아까 뭐죠? 어떤 경우였습니까? 1번에서 7번까지는 아까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였잖아요.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지를 타이닝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경자 유전의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그럼 나머지 생략하시고요. 또 8번. 8번 마찬가지죠. 아까 평균 경사율이 15%는 한계 농지죠. 이것도 우리가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경제적으로 예외니까. 자, 나머지 생략하시고 쭉 내려서 602쪽에 제일 밑에 그 3번 보세요.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나오죠.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603쪽 보시죠.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2번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그 다음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뭐하는 경우? 청산 중인 경우. 자, 1번, 2번, 3번, 4번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 이건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부상으로 몇 개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이 네 가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자, 밑에 보세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된 기간이 몇 년? 5년을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무슨 말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죠? 60세 이상 고령자서 더 이상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직접 농업 경영한 기간이 몇 년 넘었으면? 5년이 넘었으면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꼭 함정인데요. 이걸 어떻게 출제하냐면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농업 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더 이상 농업 경영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럼 무조건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죠. 적어도 얼마? 5년 이상을 경작을 꼭 했어야 됩니다. 만약 뒤에 5년이 빠져도 임대할 수 있다면 한 60세가 가까워지면 50대 중반 정도 되면 땅 사놓으면 되죠. 땅 사놨다 남한테 전부 다 임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5년 이상 자기가 농업 경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꼭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빨리 개정돼야 되겠죠? 60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그러면 노인이라고 그러면 요즘 어때요? 사실상 시골에서 60세 몸은 어떻습니까? 한창이죠? 청장년. 그래서 한 70세나 80세 정도 이렇게 고쳐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60세 고령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5번 보세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 그 다음 자,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다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라고요? 경자 유죄는 원칙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어떤 경우?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자기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경우니 자, 직접 경영이 5년이 넘은 경우. 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 이런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쭉 나면 3번 임대차의 방법 나오죠. 임대차는 무슨 계약? 서면계약을 합니다. 임대차는 서면계약. 여러분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요식계약, 분료식계약? 민법상 분료식계약이잖아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분료식계약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요식계약입니다. 반드시 서면계약이 됩니다. 서면계약. 요만 기억하시고 넘겨봅니다. 자, 임대차 기간 나오죠? 기간. 임대차 기간 몇 년 한다? 3년 이상을 합니다. 3년 이상.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3년 미만보다 3년보다 짧게 정해져 있다면 얼마로 본다? 3년으로 본다. 기억하세요. 아까 대리 경작 기간도 3년, 임대차 기간도 3년입니다. 최단 기간은 3년 기억하세요. 3년. 그래서 농지 임대차 기간 최단 3년. 요것만 좀 유의하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큰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밑에 밑에 조정이라든가 605쪽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우리 농지법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농지 임대차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보전 파트입니다. 농지 보전 파트에서 우선, 여러분, 농지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농지 구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국의 농지는 첫째, 농업, 지능, 지역의 농지와 두 번째, 농업, 지능지역, 외농지로 나눠집니다. 전국의 모든 농지는 농업, 지능지역의 농지와 농업, 지능지역, 외농지로 나눠진다. 우선 간단하게 농업, 지능지역의 농지는 한마디로 농림업을 뭐하자? 지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여기는 농림업 지능 플러스 필요하면 개발도 가능한 농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농업지능지역, 농업지능지역 외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종전에 절대 농지라고 그랬죠. 이걸 상대 농지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이런 표현 쓰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 농업지능적인 농지, 농업지능 외농지 이렇게 구분하세요. 농업지능적인 농지, 농업지능 외농지. 자, 우선 이 농업지능적은 이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누가 지정을 하냐면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유의하세요. 농업지능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는 게 아니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지정해서 농림축산식품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업지능지역 외농지는 지정을 한다 안 한다? 지정을 안 합니다. 농업지능지역 외농지는 지정을 안 한다고요. 이건 왜 지정을 안 할까요? 왜 지정을 안 해? 아, 둘 중에 하나일 때는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되는 거잖아요. 뭐만 이해가요? 여러분 동전 던지기 맞죠? 동전 던지기? 동전과 여러분과 앞면 뒷면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요. 동전 딱 던져가지고 제가 앞면을 선택했어요. 앞면, 제가 앞면 그랬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뒷면하고 자꾸 소리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 가만히 있어도 뒷면이잖아. 제가 앞면 선택했으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농지는 농업지능지역 농지와 농업지능지역 외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지능지역만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나머지 농지는 자동적으로 농업지능지역 외농지가 결정되더라 이 말이지. 문제에서 가끔 잡으세요. 전국의 농지는 시도지사가 농업지능지역과 농업지능지역 외농지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한다. 맞다 틀리다? 땡. 농업지능지역만 지정하면 농업지능지역 외농지는 자동 결정된다. 지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606쪽 봅니다. 농업지능지역 지정권자 나오죠? 누가 지정한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시도지사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먼저 봅니다. 3번을 보니까 농업지능지역 지정 대상지역 나오죠? 자, 그럼 이 농업지능지역은 어떤 지역에다 지정하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국토계획법에 가면 용도지역이 4개가 있어요. 농림지역, 관리지역, 다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이 농업지능지역 농지는 개발이 안 되는 농지니까 주로 무슨 지역이 될까요? 주로 농림지역이나 주로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도 가능하냐면 관리지역에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에도. 이건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원래 관리지역이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농업지능지역이 주로 관리지역이 지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지역의 농지에다 농업지능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지역에다가 농업지능지역을 지정하는 순간 이 관리지역은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리적인 농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도시적 있죠. 도시적이란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농업전이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안 되겠죠. 근데 어디? 녹지적이라면 가능합니다. 녹지적. 녹지적. 단 어디는 안 되냐? 거기도 특별시는 안 돼요. 자, 기억하세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원, 국토개발법상 무슨 적에다가 도시적 가운데 녹지적, 그 다음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호전적이 지정된다. 주로 농림적과 자연환경보호전적이 되겠다. 그러나 관리적에다 농업진흥지원을 지정하는 순간 관리적은 자동적으로 뭘로 간주된다? 농림적으로 간주가 되고 도시적 가운데 녹지적도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는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4번 지정 절차 봅니다. 시의사 지정할 때는 거기 거기 보니까 심을 거친다는 얘기 나와 있죠. 중간에 심이라는 게 나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뭘 받는다고요? 승인 기억하세요. 승인.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2번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농업진흥지역 구분 나오죠? 이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둘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이 농업진흥지역이 첫째 무슨 구역? 농업 진흥 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자, 농업진흥구역 하면 어때? 이건 오직 농림업 진흥만을 도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농업보호구역. 자, 농업보호구역 한번 볼까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농지초성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죠. 농지초성사업이 시행됐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다.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완료된 바둑판 모양의 땅 있죠. 가장 좋은 우량농지, 이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바둑판 모양의 땅. 그 다음에 2번 1. 외의 지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가 집단화되는 지역입니다. 이걸 농업진흥구역, 바둑판 모양의 땅. 그 다음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용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농업환경. 그러니까 이 농업보호구역은 이 농업진흥구역에 뭐를? 농업환경을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지역. 자, 우리가 흔히 이 농업진흥지원 말이죠. 이건 주로 답이 많고요. 농업진흥지원 외지역은 이건 주로 전이 많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적인 농지와 농업진흥적 외 농지로 나눠진다. 이건 개발도 가능한 농지다. 이건 개발이 주로 안 되는 농지다. 그럼 농업진흥적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진흥구역과 뭘로? 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진흥구역은 오직 농림업 진흥만을 도모해야 될 땅으로서 농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우량농지, 바둑판 모양으로 경지정리라든가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를 말한다. 여기는 오직 여기는 농업 생산 목적으로밖에 토지를 갖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이 농업환경을 보호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농지 하게 되면 자, 이 그림을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란 있죠? 계란을 떠올리세요. 계란. 이 계란이 농업, 진흥, 지역의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이죠. 그러면
계란 밖에 있는 나머지 땅들, 계란 밖에 있는 나머지 땅들은 뭐라고 하냐? 농업 진흥지역 뭐라고 한다? 외농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로 뭐가 많다고요? 밭이 많다고요. 여기는 주로 뭐라고요? 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은 계란은 뭐와 뭐로 나눠진다? 계란에 노른자하고 계란 무슨 자로? 흰자로 나눠지죠. 계란에 노른자 땅을 뭐라고 한다? 농업 진흥 구역이라고 하고 계란에 흰자를 뭐라고 한다? 농업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농업 보호구역. 그러면 여러분 계란에 노른자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계란의 노른자 생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병아리를 생산하는 역할. 그러죠? 여기는 오직 농업 생산밖에 못해요. 반면에 계란의 흰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 노른자를 보호해주는 보호조정 역할을 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여기는 뭐도 가능하다? 개발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앞으로는 농지 하게 되면 계란을 떠올리면서 계란이 뭐다? 농업진흥적인 농지다. 주로 논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그 농업진흥지역은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가 나눠진데 계란의 노른자 땅을 말하는 농업진흥구역. 여기는 오직 농림업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게 된 말이죠. 이 노른자 안에서는 여기 아까 바둑판 모양의 땅이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딱 하나 농어가 주택밖에 건축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도 일치 안 되고 근린생활실도 안 되고 오직 농어주택 아니면 여기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의 환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보다는 규제가 좀 더 약하다. 여기는 개발도 가능하다. 그렇죠? 요 농지 꼭 기억하세요. 농업진흥적인 농지, 농업진흥 외지,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셋 중에서 규제는 어디가 제일 강할까요? 여기 보세요. 1번, 2번, 3번이죠. 규제는 어디가 제일 강하다?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 규제가 제일 약해. 투자 가치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반대로 3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번, 1번이야. 땅값은 어디가 높을까요? 3번, 2번, 1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농지하면 이 그림을 딱 기하면서 농업진흥적, 농업진흥 외적,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여기는 생산, 보호. 여기는 개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 농지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 외농지. 농업진흥지역 누가 정한다? 시르사 정한다.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농림축사식품부자 승인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이 지역에다가.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외농지는 지정을 한다 한다. 지정하지 않는다. 농업진흥 외농지는 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 외농지를 살펴봤고요. 자, 607쪽에 이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나오죠? 행위제한 608쪽 농업진흥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농업보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608쪽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보세요. 여러분 여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여기 행위제한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여기는 뭐도 가능하니까? 개발도 가능하니까. 그럼 문제는 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가끔 우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 행위자는 지금 사실 뭐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정리됩니다. 간단히 오늘 그냥 머리 한번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떻게 말 할 수 있냐? 농업진흥구역 행위자는 농업진흥구에서 농업생산 하나, 농지개량 둘,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이나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업진흥구에서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관련된 행위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밑에 이제 쭉 나오는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가능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2번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이라든가 3번 농업인주택 나오죠. 이 농업인주택 잘 기억하세요. 농업인주택. 자, 여기 농업진흥구에서 농업인주택 660제곱미터 200평까지입니다. 660제곱미터의 농업인주택은 가능해요. 요 하나 딱. 660제곱미터. 그 밑에 뭐 국방군사시라든가 하천제방이라든가 문화재 보호지라든가 도로철도라든가 이건 전부 다 또 공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농지를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
오직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여기다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인 주택 하나밖에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농업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농업인 아셨죠? 앞에 농업인 공부하셨잖아요. 그 농업인이 되어야 이 농업인 주택만 건축할 수 있고 일반 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에서 일치 안 됩니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농업보호구역. 이 농업보호구역은 말이죠. 농업보호구역은 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가능한 것은 보호구역 내에서도 가능하겠죠? 진흥구역 안에서 가능한 것은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도 가능하고 왜? 진흥구역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흥구역 안에서 가능한 것은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은 규제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농업보호 1번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밑줄 그어보세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허용됩니다. 어떤 게 허용되냐? 기획번 2000제곱미터 미만의 무슨 농원? 관광농원. 2만 제곱미터죠. 그 다음 3000제곱미터 미만은 뭐예요? 주말농원. 그 다음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소입. 자, 이 기획번 뉴먼 두 방에서.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원 가능하고요. 2만 제곱미터 미만의 뭐 가능하다? 관광농원 산업은 가능하다고요. 이게 농업인의 소득 증대 사업이죠. 그 다음 하나만 더. 밑에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밑줄.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번 1000제곱미터 미만의 뭐 가능하다? 단독주택 가능하잖아요. 또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하죠. 또 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하죠. 또 일장기온 3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깊게 수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유의할 점 여기 보세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진흥구역 안에서 가능한 것은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서 3000 미만의 주말농원이나 2만 제곱미터면 관광농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정한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규제가 어디가 더 약하다? 농업 보호구역이 훨씬 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후반기에 정리하시면 되니까 오늘 그냥 그 수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생략하시고요. 3번이라든가 자 밑에는 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610쪽에 6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적인 농지매수청구 나오죠? 여기 보세요. 농지법상 매수청구가 2개가 나옵니다. 농지법상 매수청구가 2개 나온다고요. 이 농지매수청구는 뭐죠? 농업, 미이용 시에 등에 대한 조치로서 농지매수청구권이었죠? 그러면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를 청구한다고 했죠? 누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육경에 처분하세요 하고 명령을 받으면 처분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매수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무슨 가격으로? 공시가는 매수해주고 단 실제 거래가에 더 낮으면 실제 거래가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2번 6번 농업진흥적의 농지 매수 청구입니다. 거기 농업진흥적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민 또는 누구? 농업법인입니다.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매수 가격은 무슨 가격? 감정평가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3번 자금은 어떤 자금을 융자한다? 농지 관리기금을 융자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농업진흥적이죠. 농업진흥적 안에 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이 규정이 왜 나왔냔 말이죠. 제가 서울에서 어떤 공직생활 하다가 노후에 나 시골 와서 농사 좀 지어볼까 하고 농지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무슨 농지를 매수했어? 농업 진흥적인 농지를 매수했어. 그럼 어때?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죠. 남이 하는 건 어쩌지만 쉬워 보여서 나도 농사 잘 지을 것 같아서 이거 농업 진흥적 농지를 매수했다고. 그럼 여기는 개발도 안 되죠. 농사만 지어야 돼. 가서 해보니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적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들더라 말이지. 근데 여기는 농사님 할 것이 없죠. 그렇죠? 그냥 무단 방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지를 갖다 매수해가지고 농업 진흥적인 농지를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농사를 못 짓겠다 싶으면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이 농지를 매수해 주셔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무슨 가격 매수해 준다고요? 감정평가 금액이죠. 감정가입니다. 감정. 여기는 무슨 가격?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 감정가가 높아요? 공시가가 높아요? 감정가가 높아요. 그럼 왜 그렇죠? 여기는 농업 미이용, 농업을 경영하지 않았다는 농지 소유자 뭐가 있어? 잘못이 있어. 잘못. 이때는 잘못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있기는 있지 이것도. 무슨 잘못? 잘못된 선택을 했지. 예. 그런데 사실 잘못된 선택 말고 직접적인 잘못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서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그 농지를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 농지를 갖다 팔아달라. 매수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시지가지만 이 경우는 더 높은 감정가를 매수한다.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가 두 개 나오네요. 첫째, 농업 미경영시 등에 대한 조처서 농지 매수 청구하게 되면 무슨 가격? 공시가. 단 실제 가격이 더 낮으면 실제 가격을 매수한다. 단 농업 지능적인 농지를 가지고 있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누구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나 더 이상 농사 못 지을 것 같습니다 하고 농지를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감정가격을 매수해 준다. 이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잠시 한 30분 정도 마무리 농지 전용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